각각 하면 돈입니다, 돈. 돈 하면 사자망이에요. 하나하나가 너무 거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피부에 확 와닿는 게 이게 자원액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인수한다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볼레오 1조 전액 손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5조 원 전액 손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지금 광물자원공사 자본, 자기 자본이, 정부가 출연한 자기 자본이 2조 원입니다. 네. 근데 보세요. 볼레오 동강에 1.5조 원. 그리고 저기 암바토비 니켈강에 1조 7천억 원. 전액 손실. 자, 보세요. 두 개만 합쳐도 3조가 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본이 2조 원인 회사가 겁도 없이 이게 정말로 사업 투자를 해서 이러느냐, 아니면 이럴 걸 작정하고 쳐넣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국정조사 특위 하느라고 암바토비까지 가봤습니다. 네. 암바토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볼레오는 멕시코에 있는데 암바토비 혹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섬 아세요? 마다가스카르, 예. 저도 제 인생에 제가 마다가스카르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직접 봐야 되니까. 예. 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한 팀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갔고 예. 또 한 팀은 이 중동하고 이 마다가스카르를 간 겁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 현장을 가보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만 있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사업들을 저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망할 걸 전제하고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게 만드는 걸 망해서. 재밌는 건 하여간 이 모든 볼레오, 암바토비, 하베스트, 그 다음에 혼리버 등등 다 이게 캐나다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주진우 기자가 모든 돈은 캐나다로 갔다. 이게 지금 겁니다. 희한한 거죠. 이게 또 왜 캐나다로 가지? 캐나다의 특정 은행으로 다 갑니다, 이게.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농협권을 제일 처음 테스트로 해본 거야. 되니까 글로 다 몰아넣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바토비 같은 경우 니켈 가격이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원 가격이 막 뛰었죠. 석유도 우리가 원유 가격이 한 100불이 넘었죠. 100 한 20, 30불 그때 막 올라 최고치를 쳤었고 그때 니켈 가격이 톤당 2만 한 4천 불 전후였어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그 니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불 정도예요. 톤당. 반동가리가 난 거죠. 가장 높을 때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때 들어간 건 실제로 그 자기들이 저 때 실제로 살 때 28,000불쯤 했대 들어간 거예요. 네. 28,000불쯤 들어가서 그 우리가 회사가 굴러갈 때는 운영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저거 다 빚냈거든요. 금융비용도 갚아야 되는데 그때 그 책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니켈 가격이 시장에서 2만 4, 5천 불은 돼야 똔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2만 불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제가 갔을 때가 15,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계속 부분 잠식이 되는 거죠. 완전 자본 잠식이 된 상태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계속 울고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늘리는 겁니다. 1조 원을. 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네. 아니면 이제 회사가 파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늘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을 파산하면 단순히 이 광물자원공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신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걸 믿고 공기업들을 갖고 저렇게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세금으로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누군가가 돈을 잃었으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공기업들이 잃었어요. 누군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우리 IMF 위기 때 1998년도 IMF 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났을 때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뭐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누군가 개인을 가져가지만 손실은 사회 전체가 갚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잘 아시겠지만 국가
그 기업들 부채 국민이 갚았잖아요. 예. 근데 개인이 파산하고 실업자 되는 건 다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각하 출범하자마자 그랬거든요. 이명박 각하는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것이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뭐죠? 무슨 사건입니까? 김경준 씨하고 했던. 네, BBK. BBK. 저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런 사건에 등장하는 것은 현대적 금융기법 또는 M&A 기법이 나와요.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사고 파는 문제. 네, 이름 바꿔서 막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 그리고 은행을 복잡한 은행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BBK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의 전형인 겁니다. 김경준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금융 전문가인데 자기조차 듣도 보도 방법으로 우리 각하께서 네. 자기가 이거 문제가 이거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면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시해서 불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 대단한 분이에요. 그 노하우를 이 국가 사업에 적용한 다음에 쏙쏙 배부르게 공사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의 단위가 어마어마한데 그 이익을 누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익에 해당될 것 같은 돈들이 캐나다로 다 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광물자원공사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광물자원공사 당시 사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재판하면 이제 입증이 정확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네. 그러는데 배임죄로 했는데 정상적인 이사회 절차를 거쳤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사회에 보면은 저런 이라크에 투자하는 거나 이 가스공사 이사에 보면 그런 자료도 나옵니다. 석유공사하고 이라크에 투자할 때 감이 좋아. 감이 좋아. 그러니까 이사장이 사장이 이거는 감이 좋으니까 해야 근거 된다. 없이? 예. 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지만 IRR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이런 평가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이런 기조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업 담당하는 사업 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이사회에. 네, 예를 들면 석유공사 이사에 보고를 하면 IRR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되는. 근데 우리 그때 기준이 내부 수익률이 8% 이상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다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5%, 6% 나온 거를 전부 다 9%, 10%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주개발률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유사시에 그걸 들여야 된다. 네. 근데 애석하게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광물건설가 2조를 투자해서 8억 원을 회수했어요. 평균 회수율이 10%대요. 이 자원외교에 대한 회수율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자원개발 방식이 이명박 대통령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저게 이제 시추 탐사, 그 다음에 개발 생산, 이게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추 탐사는 뭐냐면 그야말로 처음에 우리가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시추봉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정말 10건 중에 한두 건만 터져도 손실을 다 만회해요. 원래 이거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성공률 자체가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때 투자한 걸 보면 이익을 못 본 실패한 사업은 많은데 수익률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터지면 회수가 되니까. 회수되니까. 특히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게 대박이 터진 게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쪽이나 이런 여러 군데 아프리카 쪽에 투자한 것들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시추 탐사 작업이기 때문에 투자 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바뀐 건 뭐냐? 시추 탐사가 아니라 소위 석유공사 대형화라는 사업을 바뀝니다. 대형화라는 건 뭐냐면 덩치를 키우자. 그러니까 해외 자본시장에서 회사 규모가 있어야 투자도 하고 시장의 중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볼륨을 키우자. 어떻게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현대적 경영 기법이 나오는 거죠. M&A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회사를 돈 주고 사는 돈 거죠. 주고 사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 회사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회사 지금 수익률이 어떤지, 그
그다음에 이 회사 생산하고 있는 자원이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자료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면 이걸 투자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골라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야론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회사가 망할 회사예요. 혹은 가치가 100억밖에 안 돼. 100억짜리 회사를 1조에 사는 거죠. 일부러. 예. 일부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게 대표적인 게 하베스트입니다. 예. 이거 자세히 좀 해볼까요? 하베스트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게 하베스트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캐나다입니다. 이건 아예 캐나다에 있는 회사였어요. 네. 하베스트사가 4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손실이 1조 7천억 손실이 발생.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해서 거의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때 석유 가격이 100불 가까울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불 밑돌거든요. 석유 가격이 45불 안팎이에요. 국제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서 팔아도 캔에서 팔아도 손실이에요. 2조 원을 사가지고 200억에 팔아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누가 또 출연 배우가 되냐? 여기에 출연하신 분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네. 근데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에 실세도 아니었고 MB계가 아니니까 자기는 친박계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일리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명박 좀 말씀하시니까 제가 천만하자면 이 이명박 각하의 기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자기들이 다 해먹지 않아요. 꼭 한두 명을 껴요. 나눠주나요? 껴서 약간씩? 일부를 나눠줘요. 거기에 껴 들어갔다. 라고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예. 근데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때 보면은 보고를 받았다. 이게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죠. 실제로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에 갑니다. 그걸 하러. 갔는데 조건이 안 맞았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결렬됩니다. 결렬돼가지고 이거 안 한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딱 내리자마자 주식경제부 장관실에 갑니다. 그리고 주식경제부 장관을 만나고 전화해서 무조건 인수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잡아내기 어렵냐면요. 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하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사회를 거친다든가, 승인을 거친다든가,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혹은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내용은 다 실제로는 하기로 해놓고 그 절차를 만드는 거죠. 재판에 가서도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증하기가. 자기들은 그냥 이게 될 줄 알았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또 작지도 않아요. 2조 원을 들여서 200억이면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이게 이 하베스 사업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거는 원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전문 용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류 부분, 하류 부분. 우리는 그게 이제 해석을 떠면 그런데 상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원유 생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류 부분은 정유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석유 제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은 하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석유공사는 하류 부분에 투자를 안 해요, 원래요. 원래는. 예, 상류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하는 쪽에. 그래서 저게 날이 하베스트의 자회사인데 저걸 인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베스트사에서 날을 끼워 팔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사겠다, 처음에. 근데 그러면 저걸 안 사면 이거 우리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협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이런 거죠. 우리가 끼워 팔기 합니다. 회사를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부실 회사를 인수하면 전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실한 걸 인수하기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인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누가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올라가면 뭔가 어디서 뽀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2조 원을 들여서 200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조 9,800억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잖아요. 저 그 당시에 이 날을 매각한 걸 보고 사실은 상류 부분, 하베스트 본사만 인수했다면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손실 아마 생겼을 텐데 저만큼의 손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조 원 중에 대부분의 손실이 여기서 생긴 거니까 날에서요. 2015년도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나 누가 이거를 중간에 가로챘는지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게 발견되기 거죠? 어려운 게 네. 국내에서 했으면 우리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의 이제 조사 대상인데 캐나다는 우리 그 당국의 법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는 다 해외에서 했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제가 BBK가 MB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해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하간 우리 각하의 기법은 이해하시려면은 전술 게임을 보면 돼요. 이 하베스트가 재밌는 게 다음에 한번 넘겨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IRR 조작이 이거예요. 5%를 8.3%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요? 일반인들이. 응? 이게 처음에 이제 그 IRR이 그 5%밖에 안 나오니까 중간에 조건을 막 바꿉니다. 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석유 가격 전망치를 바꾸고 이런 겁니다. 미래 가격을. 그러니까 투자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이것은 투자할 만한 조건이어서 귀납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결정해 놓고 조건을 막 맞추는 거야. 그럼 왜 결정했겠어, 그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먹었다니까! 근데 이게 해외 계좌고 참 밝혀지기 어려운데 검찰도 뭐 수사를 했지만 부실 수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 수사를 하면 검찰에서든 이런 해외 계좌나 이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캐나다 당국의 네.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거를 뭐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문제가 캐나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거나 캐나다 기업에 피해를 줬거나 캐나다 손실을 본 사람이 캐나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캐나다가 조사를 하죠. 손실은 자원공사가 있고 돈은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그 돈 주인이 누구냐, 근데. 그러니까 누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입장에선 돈이 들어온 거니까 계좌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가적으로 골치 아팠던 하베스트와 나를 처리한 거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그때 하베스트 우리가 샀을 때 캐나다 뉴스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이런 뉴스 나와요. 예, 쓰레기를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주가 이걸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건데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이미 하베스트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날의 부실도 있고요. 자회사.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이제 이때 조금씩 흔들립니다. 원유 가격이 흔들리고 그 생산량이 감소하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해요. 저기 보시면 2008년도부터 주가 하락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쭉 이루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뛰어드는 시점이 최저가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로 3.96달러. 요 시점이 우리가 3월달, 요때가 최하가인데, 우리가 뛰어드는 시점이 4월달, 요때 이제 그 하베스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이 자문을 해주냐? 그 메릴린치 한국지사입니다.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사의 대표는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드님이시고요. 네. MB에 뭐라고 불렸죠? 금고지기, 집사라고 예. 불렸던 김백준. 그분의 아들이 거기에 대빵이었거든요. 거기서 보고서를 내서 이거 사라고 한 거예요.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총무비서관을 자기하고 전혀 연관없는 기재부 공무원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놀랬다 이러는데. 그 양반이 시계를 안 준다면서요. 돈을 안 줘가지고. 예.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도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예. 예전에는 총무비서관이 그냥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깜빵 금고처럼 써서 돈을 갖다 썼는데 이 양반은 철저하게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석들 시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예, 김영삼 대통령 때 누굽니까? 홍인기 씨였나? 예. 그 총무비서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분도 구속됐지만 총무비서관들은 그래서 다 구속되거나 법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돈을 갖다 주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의 요지가 있잖아요. 예. 그 때려잡을 때 총무비서관을 때려잡거든요, 보통. 그죠, 총무비서관이 이제 소위 그 청와대 눈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특수활동비라는 거 통치자금 뭐 이런 예, 식으로. 통치자금에서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면 대통령이 뭐 정상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쓸 때 그걸 이제 총무비서관이 다 핸들링하기 때문에 다루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은 대개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을 쓰는데 가장 신임하는 이제 금고직인데 그 어쨌든 사람을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MB니까 MB 때는 이제 이 총무비서관으로 유명했던 김백준 씨 이미 서울시장 그 이전부터 관계를 네. 갖고 온 사람이죠. 이분의 아들 메릴린 치사가 적극적으로 이 하베스트사를 사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심증은 너무 짙은데 물증을 찾기가 자, 그래서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건 이 주가의 흐름을 보세요. 쭉 떨어져요. 3월 달까지 이제 최하 그러니까 거의 4달러, 캐나다 달러로 4달러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닥을 치면서 계속 오르기 시작해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주식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인수하려고 한다 하니까
이제 주가가 다시 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주식이 계속 조금씩 소폭 오르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최종 인수하려고 하는 그 시점, 이게 이제 2009년 10월 달인데, 이때 가격이 주가가 저 빨간 걸 9배가 됐어, 거의. 7달러, 7.3불 캐나다 달러 돼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에 인수하지 않습니까? 한 주당 주식 평가로 해서 삽니다. 얼마 인수합니까, 그때? 9.5달러에 사줍니다. 9.5달러. 그러니까 거의 10달러에 사줘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달러에 사주기 때문에 거의 10달러에 맞춰져 있어요. 9.96달러인가만 제가 기억이 정확히 하는데 그 뒷자리 거의 저는 그래서 그냥 제 기억이 10달러로 계산이 됐어요. 그때 10달러로 계산하면 당시 주가하고 딱 맞아요. 주식 가격하고 주가 183만 주인가 그런데 아까 그 1조 8천억 달 인수 가격 네. 있죠. 이 주식 18.3억 불. 예, 예. 부채 인수 22억 불. 그러니까 저게 그 183만 주인가 그러니까 딱 10달러로 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18.3억 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4달러의 바닥에서 인수했다가 저거를 10달러에 팔면 2배 반을 남긴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쉽게 계산하면 4억을 투자하면 10억을 가져간 거예요. 제가 있는 그 본 자료 중에 한국석유공사는 8조 4천억을 투자해서 재작년까지인가 600억을 회수했어요. 8조를 투자해서 600억. 2조를 투자해서 8억. 어디 갔냐고 이 돈이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하면 이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 시체 말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뭐 이렇게 비리 보면 뭐 승마 뭐 이래가지고 뭐 몇천억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는 돈들을 움직였다면 예. 각하께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법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셀 수 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고 다 막 하다 보면 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네. 여기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네. 다 캐나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로 가요. 거기서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는 안 찾아낼 밝혀진 수가 건가요? 없죠. 거기서부터 알 수가 없죠. 네. 우리가 수사권이나 수사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저수지 게임에서도 나오지만 거기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캐나다를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보시다시피 하베스트사하고 나알은 거의 망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한 7.3불 그 당시 그 인수하겠다고 하는 가격이면 파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튕겨요. 높은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는 거의 10불을 안 해주면 안 팔겠다. 그것도 얘기가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가 튕겨라. 우리가 비싸게 사줄게.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 10월 21일이 왜 중요하냐면 저 10월 21일이 우리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한 시점이에요. 네. 그때 종가가 7.3불인데 왜 10불에 사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서 이상한 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저 돈을 그냥 찾아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당시 해외 자원 개발 그 투자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좀 수사를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저는 5년 내내 5년 걸리더라도 예. 다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을 돌려받을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더 문제는 차라리 4대 강은 손실이 한정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환경 개발을 다시 복구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 어쨌든.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들어간 병이 이거고 앞으로 복원하려면 이 병이 들어가 이렇게 되는데 자원에 대한 저 문제는 손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조 넘어 쓰고 계속 가면 그때 그 감사원 보고서에도 그 2년 전에 나왔던 보고서가 손실이 계속 늘어날 거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접으면 이제 손실이 현저화되겠죠.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인 게 접으면 회사가 망하는 거고요. 공사가? 공사가.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비판이 들어오죠. 왜 헐값 매각했냐? 그러니까 야당은 그렇게 공개할 겁니다. 놔뒀으면 언젠가 자원 가격이 오르면, 아니, 그게 지금 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었어요.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때 우리가 다 손실이다 하면 현재는 손실이지만
자원 가격이라는 건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면 다시 이게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냐 이 얘기입니다. 네. 뭐 일면 맞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큰 허수가 있는 거죠. 그 투자를 할 때에는 단기적 전망과 중장기적 전망을 다 갖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저렇게 들어가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보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되냐? 계속 저렇게 빚내서 빚 갚는 거예요. 손실이 늘어나는 거죠. 돈이 계속 나가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때 내 돈 갖고 투자한 사람은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최소한 이자 부담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빚을 낸 사람은 계속 그 빚내서 빚 갚고 그냥 나중에 깡통 계좌 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 이자를 자기 돈 투자한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우리나라 석유공사나 이런 가스공사가 전부 다 금융빚을 내서 투자한 겁니다. 몇 천억씩 낸단 말이에요. 몇 천억씩 이자를. 그걸 몇 천억씩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광물 가격이 오를까봐. 그 오를 때까지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기다리며. 그거예요. 예. 뭐 그런 거만 있나요? 탐사 투자 7건 3천억 짜잘해요. 3천억이면 이 판에서는 3천억은 그냥 회수 못하고 다 종료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수준은 그냥 버렸어요. 아니, 돈 날렸다 하고 버렸는데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탐사 시추는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아요. 그래서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저도 저걸 많이 하다 보니까 숫자 관념이 좀 떨어져서 1, 2천 원은 돈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 1, 2천 원 손실 보고 끝내면 돼요, 그거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원래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시추나 이런 탐사의 투자는. 근데 개발하고 생산 쪽에 들어간 거 완전히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건 지금 실물로 남아있어요. 공장이나 이런 이 현재 유전소가 기름을 파내는 게. 지금 제가 그 다나라고 저쪽 북해에서 그 석유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 해상, 거기 시추선을 한번 가봤어요. 이것도 이미 영국에서는 전망이 없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갈 때 석유 가격이 80불 이상일 때 들어갔었는데 지금 40불, 50불이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손실을 보는 겁니다. 생산을 하고 팔아도 이득이 안 남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짓말이라고 한 거는 자주개발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마치 우리가 자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우리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광물 자원에 관한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외국 기업이 투자했더라도 이 광물이나 자원은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자주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석유 대란. 그러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중동에 전쟁이 벌어져서 석유값이 갑자기 뭐 평균 50불 하던 게 갑자기 200불, 300불이 돼.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북해산에 있는 다나를 투자했으니까 다나 또는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 석유가 우리 거다? 아니에요. 그때 되면 캐나다 정부가 법을 발의합니다. 통제합니다. 못 나가. 이건 이제 우리 정부의 자산이야.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대신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해 줍니다. 적정 가격을. 그 어느 나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을 들여온다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시장 가격이 들어올 뿐이에요. 다 캐나다로 가 있어, 다. 웬만한 건. 그런데 우리가 찾던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자원 얘기도 보니까 다 캐나다. 하베스트 캐나다야 다.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캐나다 회사들이 해외 자원 이런 부실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하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북미 지역 국가인데, 그러니까 안정돼 있죠 나라가. 그러니까 캐나다에 그 돈이 가 있으면 절대로 떼이거나 무슨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금융 통제가 느슨한 거예요. 미국은 아주 금융 통제가 촘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의 흐름이 이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축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NPT,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달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을 굉장히 엄밀하게 봅니다. 상대적으로 캐나다가 미국보다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면서 좀 더 장난치기 쉬운 곳을 캐나다를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는
국회 조사보다 제일 중요한 건 산업부 자체 조사가 중요합니다. 산업부가 이제 그 공사들 보고 계약서를 다 내놔. 그러니까 계약 과정이나 이런 걸 다시 꼼꼼히 자체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일단 국내 그 금융위하고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죠. 국내에서 뭔가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근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말끔하게 한다 하더라도 범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범죄는 포찌가 있죠. 인정? 네. 범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흔적을 찾아야만 캐나다 측에 우리가 금융 거래에 대한 그 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도 없이 캐나다 보고 이걸 조사해달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을 만들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적어도 몇 년간 해야지 윤곽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는데 저희들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도 그래서 업무 보고 받으실 때마다 이 사자방 비리는 적폐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단군 일의 최대예요, 최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수법이 완전히 다른 건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아버지 방식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두들겨 패서 삥 뜯는 방식이죠. 그거 굉장히 원시적이고 흔적이 많이 남는 방식을 택하다가 저렇게 된 거죠. 아버지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선진 기법을 활용한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현대적 금융기법, 현대적 M&A 기법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돈을 뺏긴 거예요. 조 단위로. 아니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네. 사위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어디입니까? 무슨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죠. 네, 네. 그 사위도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건 몽골 쪽 무슨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다 주가 조작이에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 뭔가 할 때 주식을 샀다가 그리고 주식이 상종가 치면 팔고 그 사업은 백지화 돼요. 망할 거에다가 돈을 엄청 부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망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추적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꼭 잡아야 한다. 꼭 잡읍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각각 하면 돈입니다, 돈. 돈 하면 사자망이에요. 하나하나가 너무 거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피부에 확 와닿는 게 이게 자원외교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인수한다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볼레오, 1조 전액 손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1.5조 원 전액 손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지금 광물자원공사 자기 자본이 정부가 출연한 자기 자본이 2조 원입니다. 네. 근데 보세요. 볼레오 동강에 1.5조 원. 그리고 암바토비 디겔강에 1조 7천억 원. 전액 손실. 자, 보세요. 두 개만 합쳐도 3조가 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기 자본이 2조 원인 회사가 겁도 없이 이게 정말로 사업 투자를 해서 이러느냐, 아니면 이럴 걸 작정하고 쳐넣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국정조사 특위 하느라고 암바토비까지 가봤습니다. 네. 암바토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볼레오는 멕시코에 있는데 암바토비 혹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섬 아세요? 마다가스카르, 예. 저도 제 인생에 제가 마다가스카르까지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봐야 되니까. 예. 그 팀을 두 개로 나눠서 한 팀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갔고 예. 또 한 팀은 이 중동하고 이 마다가스카르를 간 겁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 현장을 가보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만 있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을 사업들을 저렇게 투자를 한 겁니다. 망할 걸 전제하고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망해서. 재밌는 건 하여간 이 모든 볼레오, 암바토비, 하베스트, 그 다음에 혼리버 등등 다 이게 캐나다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주진우 기자가 모든 돈은 캐나다로 갔다. 이게 지금 겁니다. 희한한 거죠. 이게 다 왜 캐나다로 가지? 캐나다의 특정 은행으로 다 갑니다, 이게.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농협권을 제일 처음 테스트로 해본 거야. 되니까 글로 다 몰아넣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바토비 같은 경우 니켈 가격이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원 가격이 막 뛰었죠. 석유도 우리가 원유 가격이 한 100불이 넘었죠. 100 한 2, 30불 그때 막 올라 최고치를 쳤었고 그때 니켈 가격이 톤당 2만 한 4천 불 전후였어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그 니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000불 정도예요. 톤당. 반동가리가 난 거죠. 가장 높을 때 투자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때 들어간 건 실제로 그 자기들이 저 때 실제로 살 땐 28,000불쯤 했. 공사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의 단위가 어마어마한데 그 이익을 누가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익에 해당될 것 같은 돈들이 캐나다로 다 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광물자원공사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광물자원공사 당시 사장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재판하면 이제 그 입증이 정확히 안 되니까 그 당시 네. 그러는데 배임죄로 했는데 뭐 정상적인 그 이사회 절차를 거쳤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사회에 보면은 저런 이라크에 투자하는 거나 뭐 이 가스공사 이사에 보면 그런 자료도 나옵니다. 석유공사하고 그 이라크에 투자할 때 감이 좋아. 감시죠. 이사장이 저 사장이 이거는 감이 좋으니까 해야 근거 된다. 없이? 예.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IRR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이런 평가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이런 기조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사업 담당하는 사업 단장이 보고를 합니다. 이사회에. 네, 예를 들면 석유공사 이사에 보고를 하면 IRR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되는. 근데 우리 그때 기준이 내부 수익률이 8% 이상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다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5%, 6% 나온 거를 전부 다 9%, 10%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자주개발률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해서 유사시에 그걸 들여야 된다. 네. 근데 애석하게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광물건설가 2조를 투자해서 8억 원을 회수했어요. 평균 회수율이 10%대요. 이 자원외교에 대한 회수율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자원개발 방식이 이명박 대통령 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저게 이제 시추 탐사, 그 다음에 개발 생산, 이게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추 탐사는 뭐냐면 그야말로 처음에 우리가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이렇게 시추봉 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때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정말 10건 중에 한두 건만 터져도 손실을 다 만회해요. 원래 이거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성공률 자체가 30%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보면 김대중 노무현 때 투자한 걸 보면 이익을 못 본 실패한 사업은 많은데 수익률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터지면 회수가 되니까. 회수되니까. 특히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게 대박이 터진 게 많습니다. 나이지리아 쪽이나 이런 여러 군데 아프리카 쪽에 투자한 것들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시추 탐사 작업이기 때문에 투자 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바뀐 건 뭐냐? 시추 탐사가 아니라 소위 석유공사 대형화라는 사업을 바뀝니다. 대형화라는 건 뭐냐면 덩치를 키우자. 그러니까 해외 자본시장에서 회사 규모가 있어야 투자도 하고 뭐 시장의 중요한 그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본다든가. 그런데 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 내용은 다 실제로는 하기로 해놓고 그 절차를 만드는 거죠. 재판에 가서도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입증하기가. 자기들은 그냥 이게 될 줄 알았다고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 또 작지도 않아요. 2조 원을 들여서 200억이면 이거 다 어디 갔어요, 이거? 이게 이 하베스 사업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거는 원래 이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전문 용어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류 부분, 하류 부분 우리는 그게 이제 해석을 떠면 그런데 상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원유 생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하류 부분은 정유 사업.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석유 제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은 하류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석유공사는 하류 부분에 투자를 안 해요, 원래요. 원래는. 예, 상류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유 생산하는 쪽에. 그래서 저게 날이 하베스트의 자회사인데 저걸 인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베스트사에서 나를 끼워 팔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사겠다 처음에. 근데 그러면 저걸 안 사면 이거 우리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예요. 협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이런 거죠. 우리가 끼워 팔기 합니다. 회사를 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부실 회사를 인수하면 전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부실한 걸 인수하기 때문에.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인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누가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올라가면 뭔가 어디서 뽀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2조 원을 들여서 200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조 9,800억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잖아요. 저 그 당시에 이 나를 매각한 걸 보고 사실은 그 상류 부분, 하베스트 본사만 인수했다면 그렇게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손실 아마 생겼을 텐데 저만큼의 손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조 원 중에 대부분의 손실이 여기서 생긴 거니까 날에서요. 2015년도에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나 누가 이거를 중간에 가로챘는지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게 발견되기 거죠? 어려운 게 네. 국내에서 했으면 우리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위의 이제 조사 대상인데 캐나다는 우리 그 당국의 법이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각하는 다 해외에서 했어요. 예. 아까 얘기했죠. 제가 BBK가 MB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해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하간 우리 각하의 기법은 이해하시려면은 전술 게임을 보면 돼요. 이 하베스트가 재밌는 게 다음에 한번 넘겨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IRR 조작이 이거예요. 5%를 8.3%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요? 일반인들이. 응? 이게 처음에 이제 그 IRR이 그 5%밖에 안 나오니까 중간에 조건을 막 바꿉니다. 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석유 가격 전망치를 바꾸고 이런 겁니다. 미래 가격을. 그러니까 투자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네. 28,000불 좀 들어가서 우리가 회사가 굴러갈 때는 운영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저거 다 빚냈거든요. 금융비용도 갚아야 되는데 그때 책임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니켈 가격이 시장에서 24,000~25,000불은 돼야 똔똔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20,000불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제가 갔을 때가 15,0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계속 부분 잠식이 되는 거죠. 완전 자본 잠식이 된 상태에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계속 울고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원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보증을 늘리는 겁니다. 1조 원을. 네.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네. 네. 아니면 이제 회사가 파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늘려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을 파산하면 단순히 이 광물자원공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신용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걸 믿고 공기업들을 갖고 저렇게 장난을 친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세금으로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해서 누군가가 돈을 잃었으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공기업들이 잃었어요. 누군가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우리 IMF 위기 때 1998년도 IMF 위기 때도 그렇고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났을 때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뭐냐?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익은 누군가 개인을 가져가지만 손실은 사회 전체가 갚는 거죠. 우리가 그때 잘 아시겠지만 국가 기업들 부채 국민이 갚았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파산하고 실업자 되는 건 다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각하 출범하자마자 그랬거든요. 이명박 각하는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을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좀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건이 뭐죠? 무슨 사건입니까? 김경준 씨하고 했던. 네, BBK. BBK. 저는 BBK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런 사건에 등장하는 것은 현대적 금융기법 또는 M&A 기법이 나와요.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사고 파는 문제. 네, 이름 바꿔서 막 사고 팔고. 주식을 사고 파는 문제. 그리고 은행을 복잡한 은행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BBK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의 전형인 겁니다. 김경준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금융 전문가인데
자기조차 듣도 보도 방법으로 우리 각하께서 예. 자기가 이거 문제가 이거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면 기발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시해서 불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더라. 대단한 분이에요. 그 노하우를 이 국가 사업에 적용한 다음에 쏙쏙 배부르게 볼륨을 키우자. 어떻게 인수합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현대적 경영 기법이 나오는 거죠. M&A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그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가치를 산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회사를 돈 주고 사는 돈 거죠. 주고 사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 회사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회사 지금 수익률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회사 생산하고 있는 자원이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는지 자료를 실증적으로 조사하면 이걸 투자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아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골라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야론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회사가 망할 회사예요. 혹은 가치가 100억밖에 안 돼. 100억짜리 회사를 1조에 사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예. 일부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게 대표적인 게 하베스트입니다. 예. 이거 자세히 좀 해볼까요? 하베스트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게 하베스트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캐나다입니다. 이건 아예 캐나다에 있는 회사였어요. 하베스트사가. 4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손실이 1조 7천억 손실이 발생.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해서 거의 2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때 석유 가격이 100불 가까울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불 밑돌거든요. 석유 가격이 45불 안팎이에요. 국제 원유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사서 팔아도 캔에서 팔아도 손실이에요. 2조 원을 사가지고 200억에 팔아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누가 또 출연 배우가 되냐? 여기에 출연하신 분이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입니다. 네. 근데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자기는 절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당시에 실세도 아니었고, MB계가 아니니까, 자기는 친박계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일리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명박, 좀 말씀하시니까 제가 천만하자면, 이 이명박 각하의 기법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자기들이 다 해먹지 않아요. 꼭 한두 명을 껴요. 나눠주나요? 껴서 약간씩? 일부를 나눠줘요. 거기에 껴 들어갔다. 라고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예. 근데 최경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이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때 보면은 뭐 보고를 받았다 이게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죠. 실제로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석유공사 사장이 캐나다에 갑니다. 그걸 하러. 갔는데 조건이 안 맞았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결렬됩니다. 결렬돼가지고 이거 안 한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요. 근데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딱 내리자마자 주식경제부 장관실에 갑니다. 그리고 주식경제부 장관을 만나고 전화해서 무조건 인수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잡아내기 어렵냐면요. 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 하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사회를 거친다든가 뭐 승인을 거친다든가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혹은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는